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여러분들 한 2주 넘게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크루즈 여행도 좀 다녀왔고요. 그리고 H사 경영 컨설팅하는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했었던 영상이 2018 KB 부동산 보고서, 그 중에서도 챕터 1 2018년도에 부동산 시장 이슈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보고서의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이 뒷부분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 주요 지역 시장 동향 분석입니다. 근데 수도권 주요 지역이 강남이 있고 1기 신도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GTX 지역이 있는데 강남이나 1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GTX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KB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고, 그리고 KB에서 근무하시는 PB분들이 계시죠. 이 두 부류는 과연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챕터 수도권 주요 지역 시장 동향 분석인데, 우리가 첫 번째 강남권과 두 번째 1기 신도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 번째 GTX 사업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노선은 총 3개가 있습니다. A, B, C 노선이라고 불리고요. 1, 2, 3이 아니고요. 자, A 노선은 보시면은 이 동남권에서부터 서부권을 연결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B 노선이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은 서남권에서 동북권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 노선은 이 초록색, 그래서 남과 북의 그 먼 거리를 멀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 먼 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이 C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중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이 이 빨간색인 GTX A 노선이 되겠고요. 이 GTX A 노선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동탄에서부터 삼성까지 이 남쪽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부터 파주 운정까지 이렇게 북쪽 구간으로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남쪽 구간부터 보시면요.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가 있고, 그리고 수서에서 삼성까지 이렇게 다시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의 구간은요, 이미 개통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SRT가 다니잖아요. 그 SRT 노선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서 동탄 SRT 공용 구간으로 벌써 개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서에서 삼성까지의 구간은 2017년 4월, 작년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총 남쪽 구간이 2021년 완공 목표로 해서 GTX A 노선은 2023년도에 전체적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쪽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북쪽 지역의 먼저 이슈가 이 킨텍스역이 종점이었는데, 여기서 한 코스 더 연장을 해서 운정역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자, 킨텍스에서 운정 연장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BC가 1.11이다. 이 BC는 뭐냐면 예비 타당성인데 베네핏 바이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네핏 바이 코스트가 1을 넘으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1.11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연장이 됐겠죠. 이때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행정구역 소속이고요. 그리고 운정은 파주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행정구역 상의 어떤 비용이 지출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운정신도시의 많은 인구들이 이 GTX A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또 예비 타당성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결이 잘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이 GTX 빨간색 A 노선은 2023년도를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TX B 노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B 노선은 이 파란색 노선이 되겠고요. 송도에서부터 청량리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도에 타당성 검토에서 BC가 0.33, 그러니까 1을 통과하지 못했고 0.5도 통과하지 못했다. 타당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 ABC 노선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노선이 바로 B 노선이 되겠고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 송도에서부터 당할에 신도림을 거쳐가지고 삼성으로 가는 노선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삼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삼성이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이 모두 통과하는, 그렇게 되면 남쪽으로 너무 GTX 노선이 치우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구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록색 노선인 C 노선을 한번 볼게요. C 노선은 남쪽으로 금정, 북쪽으로 의정부를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BC가 0.66, 1을 못 넘었죠. 그래서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4호선과 그리고 경원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1.03이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를 좀 끼워 넣으면은 타당성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구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GTX-A에서 킨텍스에서 운정을 연결했던 것처럼 의정부에서 옥정 신도시를 연결하는 구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부터 청량리까지가 이제 SRT 수서에서 삼성 청량리까지 연장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SRT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타당성이 올라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업의 성의성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신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최근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GTX A 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 4월 26일 지난주 기사가 되겠고요. 신한은행이 출자를 해서 GTX A 노선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포그래픽이 좀 볼만한데요. 인포그래픽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은 시속 30km 정도로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속 113.4km. 그래서 서울보다 약 3,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노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하고 이렇게 겹치지가 않는 이유가 서울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게 파서 들어가서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은 1,800원, 그리고 1km당 약 40원의 추가 이용료를 징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재밌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살펴본 기사 중에 저는 이렇게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에버노트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에버노트에 다 저장을 해놓고 보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아이고 빡시다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컬럼을 썼는데 이 컬럼이 철도도 잘 골라야 돈 벌어준다라는 아주 재밌는 컬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철도망은 빨리 깔리고 어떤 철도망은 지연되나라는 질문에 이분이 대답을 하신 게 진척이 빠른 철도망은 따로 있다. 100% 국비로 진행하는 철도망이고 이에 반해서 광역도시철도는 더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광역도시철도엔 지자체 돈도 투입된다. 지자체가 돈이 없다. 게다가 2개 이상 시도가 관련돼 있어서 각 지자체는 서로 예산을 적게 투입하려고 한다. 반면 국비로 진행하는 철도망은 빠르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건설한다. 사업성이 없어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철도를 보실 때 과연 국비로 진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자로 건설하는 철도망은 어떤가? 민자 사업도 좌초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보신 게 GTX A 노선이 어디가? 신한은행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자 사업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철도망 투자터는 어디냐? 월곡 판교선 그리고 소사원시선과 대곡 소사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투자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번째인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과연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문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KB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고 KB에서 근무하시는 PB분들이 계시죠. 그중에서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떻게 2018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보시면요, 약 500분 정도의 공인중개사분들께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이메일이나 뭐 팩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1차가 1월 그리고 2차가 3월입니다. 그래서 약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인식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2018년 매매 및 전세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유망 부동산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은 매매 가격 하락 전망이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 전망이 증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선호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프 보시면은 먼저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서울이고요. 오른쪽이 서울 이외에 경기, 6대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방에 대한 전망입니다. 매매 가격 전망입니다. 자, 먼저 서울 보시면은요. 확실히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하락 전망이 많아요. 이 진한 파란색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은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다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회색은 0에서 1% 정도로 조금 상승할 것이다. 노란색은 1에서 3% 정도로 다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은 3% 이상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대한 색깔이 되겠고요. 이 색깔을 먼저 보시면은 서울은 마찬가지로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에 이르기까지 하락 전망이 좀 더 많이 커졌습니다. 강북 마찬가지고요. 강남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공인중개사분들은 50% 이상이 서울 가격은 상승한다. 강북도 마찬가지, 강남도 마찬가지 50% 이상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경기는 서울 이외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락 전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도 하락 전망이 늘었고요. 기타 지방도 하락 전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대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이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50% 이상이 아직도 3월달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 6대 광역시 나머지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만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대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왜 상승했냐에 대한 상승원, 그리고 오른쪽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왜 하락할 것 같으냐에 대한 하락원에 대해서 설문을 해놨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왜 상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원인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그 부분이 심하고요. 강남은 오히려 공급 부족이 가장 많긴 한데 그 부분보다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1월 달보다 3월 달에 더 많은 이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중에 돈이 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부동산 사시는 분들 보면요. 이거 막 25평이 10억이 넘어갔는데 누가 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다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돈이 많은 친구들도 제 주변에도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수요를 받쳐주고 있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그래서 그렇게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 그런 것은 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 원인,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하락 원인을 가장 크게 꼽은 부분은 바로 입주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 서울이 상승한 이유는 공급이 적다. 경기도는 공급이 많다가 하락 원인으로 가장 많이 뽑혔고요.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같이 확고한 입지가 아니라 경기도는 또 군데군데 따라서는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탄다.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을 때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그때 덩달아서 사는 경향이 경기도 쪽은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 그래서 정부 규제가 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지방은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경기도가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하락원으로 지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있느냐 아니면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망이다 보니까 우려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환율과 금리와 물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바도 있었는데, 그때 기납법적인 부분에 과거의 추이를 보면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실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부동산은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경기는 바로 침체가 되지 않고 그 경기가 침체되는 변곡점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은 같이 내려가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시점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근데 금리는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경기가 실제적으로 좋지 않냐? 수출은 호조세다. 환율이 낮은데 수출이 호조세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이죠. 어느 순간부터 환율이 낮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에서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나갔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호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다른 여러 지표들은 둔화 쪽으로 지금 시계열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굉장한 타격을 준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좀 호조세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출 경기가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소비로 연결되진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은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자의가 아니라 반타의에 의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 또 안 좋지도 않은데 그 상황에서 올리는 게 얼마나 타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좋다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원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이 된 것이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컬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최미옥 원장님의 컬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미옥 원장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었고요. 여러 차례 뭐 미팅도 가져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예리하시고 차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컬럼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주택시장의 회기와 전망이라고 해놨습니다. 회기라고 하면은요, 주택시장이 이렇게 경기순환 곡선 같은 그런 곡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부동산시장은 이렇게 되고 이러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순환을 하더라. 그게 회기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망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락의 전조점이다. 그러니까 하락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에세이가 2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서 전망을 해 놓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면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대 때는 연평균 20에서 30%나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4에서 5% 정도만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가 나오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부분으로 회귀를 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급이
적다, 서울은 공급이 적다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15년도에 7.1만, 2016년도에 9.8만, 2017년도에 13.4만 세대가 경기 지역에 준공이 되면서 이 준공 물량은 서울의 이주 수요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순유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도에 약 6만 가구의 증가를 이끌었고 반면에 서울은 2.8만 가구가 줄었다. 그래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 최근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 요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면 전세 가격도 상승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럼 공급은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이런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에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하락한다는 징조인데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한다는 징조야. 그리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양극화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극화는요, 서울과 경기의 양극화. 이 경기 중에서도 학군이 좋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의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양극화.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한 양극화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 우세 지역은 덜 하락할 것이고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류 지역은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 상승할 때는 우세 지역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류 지역은 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계속해서 커지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인구의 증감도 마찬가지고요. 자, 상승론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상승할 것이다. 하락론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분석했던 부분보다 한 뎁스 더 들어간 분석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공인중개사의 설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로 갑니다. 좌측 위가 서울이고 우측 위가 서울 이외의 경기 6대광역시 기타 지방입니다. 동일하죠? 색깔을 보시면은 곤색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 회색이 마이너스 1에서 0%로 다소 하락할 것이다. 노란색이 조금 상승, 빨간색이 1% 이상 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색깔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전세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합니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시면은 1월 달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하락 전망보다 상승 전망이 50% 이상 더 많았어요. 그런데 3월 달이 되니까 불과 2달 사이에 하락 전망이 50% 이상이 됐죠. 상승 전망보다 더 큽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하락 전망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상은 하락 전망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하락 원인이 무엇이냐? 서울부터 보시면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주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많이 늘어난 게 매매 전환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를 했다. 수요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만큼 이 서울에서 특히나 또 강북 지역 보면은 이 노란색이 크게 늘었어요. 즉 매매 전환으로 수요 감소된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동참을 많이 했더라. 최근에 갭 매우기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보다는 강북 쪽이 좀 많이 올라간 형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보시면 대세적으로 이 곤색, 입주 물량 증가가 전세 가격의 하락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매매 전환으로 인한 수요 감소, 최근에 분당이라든지 수지, 그리고 하남 미사, 그리고 구리 지역 같은 경기도 지역의 이 실수요자분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역별 투자 유망 부동산인데요. 먼저 서울 보시면은 중개사분들은 이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 유망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그리고 기존 구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고요. 반대로 상가 그리고 아파트 분양, 상가 그리고 기존 구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유망하다라고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을 보니까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은 많이 전망이 어두워졌고요. 아파트 분양 그리고 상가 그리고 기존 구축 아파트 토지에 대한 부분이 골고루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는 보니까요. 6대 광역시하고 기타 지방하고 동일한데요.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분양도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분양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가라든지 그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좀 전망이 좋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유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역별로 영향력이 큰 정책, 과연 먹힌 정책은 뭐냐? 서울에서 가장 강력하게 먹힌 정책은 순서대로 신 DTI, DSR 그러니까 금융정책 그리고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 이런 순서로 정책이 먹혔다라고 보는데 강북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문을 한 것은 1월과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껴서 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강남보다는 강북 쪽의 아파트를 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바로 이 부분을 바로 가장 강력하게 먹혔다라고 강북에서는 예측을 한 것 같고요. 강남에서는 좀 골고루 금융 규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골고루게 좀 나타나는 결과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지역을 보시면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금융 규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기와 그리고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도에 주택을 많이 사더라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는 보니까요. 양도세 중과 마찬가지로 기타 지방도 양도세 중과가 강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면 해당 지역의 주택을 팔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의 PB분들은 과연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가 전통적으로 강한 은행들이 있어요. KB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PB가 좀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이 좀 강하죠. 어쨌든 이 PB분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1월달 그리고 2차 조사는 3월달에 설문을 했고요. 요약을 해보면 상가 투자 선호 현상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보유 부동산 처분 상담이 증가를 했다. 매매 가격은 상승 전망이 감소했다. 그리고 전세 가격 하락 전망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실게요. 그래프 보시면 먼저 PB분들입니다. PB분들이 예측을 할 때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하락 전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월달에는 전세 가격 상승 전망이 50% 이상이었죠. 그런데 3월달에는 전세 가격 하락 전망이 50%를 넘었습니다. PB분들도 좀 오락가락 하시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또 전문가들도 PB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B분들의 말이라고 뭐 다 맞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또 PB분들의 2018년 매매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수도권 지역입니다. 매매 가격 전망은 1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1월달에는 더 심했고요. 자, 그러면은 PB분들이 아니라 PB 고객,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분들은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서 1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늘어난 게 부동산입니다.
전망이 어둡다라고 했는데 이 부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나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펀드 떨어졌고 주식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금도 떨어졌는데 채권을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시죠. 그 부분에서 채권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이 부동산은 과연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거냐? 상가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지금 3중에 달하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돈 묶여도 상관없어. 나는 부자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증가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 유망처로 생각을 하시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30대 펀드 매니저가 억대 연봉을 마다하고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필명은 시네케라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내용도 KB 부동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도 KB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셨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가 아니고 이루고 사직서를 던졌다. 이미 돈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뒀나? 내용을 보니까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낮과 밤, 요일별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최소 10번 이상은 현장에 가봐야 적정 임대료를 살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낮에도 가보고 10번 이상 마음대로 좀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기 위해서 사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비결은 무엇이냐 보니까 재건축에 투자하지 않아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만 나는 작은 돈으로 투자 지역은 철저히 인기 주거 지역으로 한정을 했고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이나 공급이 많은 수도권 외곽 지역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피했다. 그리고 강남권과 강북, 한강변 정도로 투자 대상을 좁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비결은 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어도 10번 이상 가본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예 매입하지 않는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위험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예, 저도 이 위험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읽는 게 여러분들 제가 뭐 투자하시고 뭐 투자자 되셔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봤고 또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채널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파악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이게 재밌었어요.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자 담당자 등 인맥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 상가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가 전문가들은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없다면 마치 가맹점을 열 것처럼 상담도 받아봐야 된다. 그만큼 확실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A급지만 매입하냐? 우량주택이나 상가를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량 A급 입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임대인은 극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고 돼 있어요. 임차인과 분쟁이 많아서다. 조직폭력배를 받은 적도 있다. 그만큼 마음고생을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우량주택이나 상가를 찾아서 투자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내용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기사가 나올 거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국내 가구 보유주택 수 분포입니다. 자, 무주택자는 노란색이 2012년, 곤색이 2017년인데 2012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무주택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주택을 구매하는데 동참을 좀 더 많이 했다. 주택을 2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었고 3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늘었더라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자, 내가 자가에 살고 있다라는 분들은 주택을 한 채 더
샀습니다. 자, 그런데 전월세 살고 있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 비율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늘었고요. 그죠? 자, 보시면은 전월세 가구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보시면은 39세 이하는 줄었고, 자, 40에서 49세도 40대도 줄었고 50대도 줄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라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가 다 줄어들었거든요. 60대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봐요. 이게 뭐 지인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가 됐죠. 그러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소득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나는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막 이러니까 주택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자가 가구 중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거주 외 1주택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비율은 30대도 늘었고 40대도 늘었고 50대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는 게 60대입니다. 60대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자, 60대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30대부터 50대까지는 내가 내 집에 살아보니까 추가적으로 재테크하는 수단으로 괜찮더라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욕심이 조금 더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 보시면요, 2017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뭐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뭐 많은데 19번이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보통 집을 사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보통 생각을 했을 때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자녀가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주택 매매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이 주황색이 3년 미만이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미만 된 분들이 2012년도부터 뭐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시작했지만은 43%, 무려 43%가 3년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택이라는 게 어떤 가격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생활의 안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데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전월세에 살고 있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전월세 사시고 계신데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을 투자의 방법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만으로 투자를 한다, 즉 갭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자금이 부족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은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50%밖에 안 나옵니다. 전세가율이 예를 들면 80%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가 30%가 자금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돈 20%로 먼저 들어가고 싶은 집을 선점을 해놓고, 나는 주택담보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는데 그 나머지 30%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입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를 먼저 넣고 전세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나머지 30%를 내가 모아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의 더 집을 보유하겠다라는 분들 중에는 자가주담대나 아니면 거주의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약 2주 넘게 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2018 KB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여러 자료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도 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5월달에 휴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대체휴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 모쪼록 5월달 휴일에 휴가 계획 잘 세우셔서 활기찬 5월달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